2022년 22살의 미아는 한 파티에 참석한 후 실종되었고 이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경찰은 그녀의 것으로 확인된 231개의 신체 조각을 찾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온전한 모습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여러 번 선정된 안전지수 또한 세계 2위에 오른 국가 덴마크에서 발생했습니다. 2022년 2월 5일 토요일 덴마크 올보르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시행되었던 자택격리 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22살 소녀 미아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함께 바 거리로 축하하러 나갔습니다. 금발머리를 풀어내린 그녀는 어두운 색상의 터틀넥이 있는 등 부분이 노출된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으며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지갑, 열쇠, 휴대전화 등은 모두 검은색 크로스백에 넣어 다녔고 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어 아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춤을 추고 신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마다 운영시간과 술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미화와 그녀의 친구들은 밤새 여러 바를 오가며 놀았습니다. 2월 6일 새벽 6시경 미화와 친구들이 있던 하이디스 비어바가 문을 닫았고 약간 술에 취한 미아는 다시 자리를 옮겨 근처에 있는 클럽 울프로 갔습니다. 거기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었고 2분 후에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친구 A가 미아를 불러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A는 다른 친구 B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미아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미아는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A는 미아가 떠날 때 정류장에서 기다려 금방 갈게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A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땐 불과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그곳엔 미아가 없었습니다. A는 버스 정류장의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첫 번째 버스는 약 90분 후인 7시 35분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당시 기온이 거의 영하에 가까웠기 때문에 얇게 입고 있던 미아가 버스를 기다리는 대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아무도 미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미아의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아의 가족은 점점 불안해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웃과 친구들 또한 빠르게 반응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실종된 미아를 찾는 게시물을 퍼뜨렸고 추운 날씨 속에서 직접 거리로 나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북덴마크 대학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미아는 한순간에 지역사회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전화, 동영상, 사진을 포함해 400건 이상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제보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미아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의미한 단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미아가 검은색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미아가 원래 가려던 버스 정류장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2015년형 검은색 폭스바겐 차량이 6시 9분쯤 미아가 마지막으로 나간 술집을 떠난 지 7분 후에 그녀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마주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길가에 잠시 멈췄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아와 짧게 대화를 나눴으며 이후 차는 떠났고 미아 역시 그 차에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정확히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2월 8일 미아가 실종된 지 48시간이 넘은 시점에서 경찰은 또 다른 검은색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기술자들의 정밀 분석과 대조 끝에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앵무새 번호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앵무새 번호판은 상업용과 개인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차량을 의미하며 번호판 왼쪽에 노란색 표시가 있어 택시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미아의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들은 종종 법의 경계선에서 운행되는 투기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앵무새 번호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손님을 태워 돈을 벌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더 비싼 개인 차량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불법적인 투기꾼이라면 미아는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미아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행히 경찰의 업무 처리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하루가 지난 2월 9일, 여러 대의 의심 차량을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한 끝에 경찰은 사건 당일 목격된 그 검은색 폭스바겐 차량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차량 전체를 포장해 검사 부서로 이송하여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찰은 2명의 용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과가 있으며 과거에 함께 경찰로 가장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신문은 체포된 지 24시간도 안 되어 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즉시 석방되었으나 다른 한 명은 바로 구금되었습니다. 구금된 사람은 36살의 검은색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인 토마스 톰슨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인 4일 전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신문 중 그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태도로 임했고 답변도 논리적이고 명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간략히 설명하며 어린 시절부터 유도를 배웠고 무장부대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해 훌륭한 전기 기술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두운 면도 인정했으며 한때 성적인 문제로 인해 범죄에 빠진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는 미아 사건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철저히 조사한 후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자진해서 4주 동안 감옥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의 완화 전술이었고 그는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4시간 전 토마스가 차량의 GPS 기록 장치를 수동으로 끈 사실을 경찰은 알아냈고 이로 인해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즉시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색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아가 사라진 버스 정류장을 시작점으로 A로 표시하고 토마스의 집을 F로 표시하며 그 사이에 H와 D라는 2개의 대형 자연보호 구역을 경로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토마스의 과거 운행 기록을 근거로 한 것으로 그가 자주 방문했던 장소들로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오후 경찰견이 H 지점에서 미아의 머리끈, 브레이지어 패드 2장, 열쇠 1개를 발견했습니다. 이틀 후 D 지점, 토마스의 집 F 지점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몇 개의 손으로 판 얕은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해체된 미아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정밀한 발굴과 조립, 표본 채취 작업을 진행한 결과 총 231개의 미아의 신체 조각이 수집되었습니다. 법의학자가 내린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정말로 토마스 혼자 저지른 범죄일까요? 감옥에 있던 토마스는 이 소식을 듣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과의 대화에서 그는 입장을 바꿔 일부 내용을 자백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미아를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외부 날씨가 추웠고 미아가 얇은 옷차림에 외투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것을 보고 미아에게 차를 태워줄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아는 자신에게 택시비가 없다고 했지만 너무 추워했기에 토마스는 그냥 조금만 줘도 된다고 말했고 미아는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토마스는 잠시 생각한 후 미아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미아가 말한 목적지는 토마스가 집으로 가는 길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순전히 선의로 미아를 무료로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아가 차에 타고 난 후 상황이 토마스 본인도 놀랄 만큼 급격히 변했는데 술에 취한 미아가 토마스를 놀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미아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녀가 취한 상태라 무슨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미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이 그런 유혹을 견디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H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서로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아가 멈추더니 토마스에게 그가 군대에 있던 적이 있는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이 중사로 복무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미아는 이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아직 옷을 다 입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고 그러다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이 너무나 불운하게도 그녀의 목이 꺾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토마스가 미아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토마스는 당황한 나머지 미아의 시신을 차에 실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고
그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에게 미아를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묶고 미아가 접촉했던 물건들, 예를 들어 자동차 시트, 미아의 가방, 그리고 시신을 분해할 때 사용한 도구들, 물통과 작업복 등을 모두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기를 이 모든 것이 자신도 원치 않은 일이었고 미아의 유혹이 없었다면 자신도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아가 차에서 내린 이후의 일들은 그녀가 너무 충동적이고 부주의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으며 미아의 죽음은 운명이었고 자신은 단지 마지막 순간에 너무 당황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문실에서 토마스는 경찰을 바라보며 그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뿐이다 라고 2번이나 반복했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3년 6월 이 사건은 정식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검찰은 그들이 조사한 사건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2년 2월 6일 미아는 오전 6시 2분에 술집을 떠나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6시 9분 그녀는 정류장에 도착했고 그 순간 토마스의 차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토마스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린 후 미아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미아는 그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토마스는 미아를 H 지점으로 데려갔고 이는 미아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미아는 도망치려고 했고 그녀의 머리끈 열쇠 그리고 브레이지어 패드 2장은 같은 장소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 약 100m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미아의 도주 경로를 기록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곧 미아를 쫓아가 그녀를 다시 차 안에 묶어 태웠고 신속히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토마스는 미아를 차에서 안아내렸고 집 안에서 미아와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미아는 저항하며 다시 한번 도망치려 했습니다. 미아는 침실 문 손잡이를 잡았고 그곳에는 그녀의 DNA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아는 토마스의 폭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운 후 미아가 살아서 돌아가 자신을 고소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그녀를 목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토마스의 최초 동기는 그의 성적 욕망이었으며 그는 미아에게 강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2가지 간접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첫째, 토마스는 첫 자백에서 미아를 본 후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경찰은 토마스가 미아를 만나기 6시간 전에 성인 영화를 시청했고 4시간 전에 차량의 GPS 추적 시스템을 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토마스가 이미 도로에 나와 있었고 오랫동안 타겟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토마스는 법정에서 반박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성인 영화를 본 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럼 제가 꼭 밖으로 나가서 여자를 찾아 욕구를 풀어야만 했나요? 제가 GPS를 끈 건 한 경찰이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저 빨리 그를 피해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사건 재구성은 정말 웃깁니다. 그날 미아는 단순히 일부러 유혹한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갑자기 달려들었고 제가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난감했던 건 제 욕망이 자극되었을 때 미아가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차에서 내리더니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 잘못입니까? 저는 그녀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의학자는 그렇게 비전문적입니까? 미아의 시신은 결국 완전히 조립되지도 않았고 특히 목 부분을 포함한 여러 부분이 결손 상태였는데 왜 법의학자는 미아가 목 졸려 질식사했다는 단정을 짓는 겁니까? 그의 근거가 무엇이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번 해명은 토마스가 첫 자백에서 미아가 넘어지면서 목이 꺾였다고 말한 것과 시간대와 세부사항 모두에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23분에 토마스가 차량의 GPS 추적 장치를 다시 수동으로 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아의 사망과 토마스의 신속한 사후 처리는 2월 6일 오전 6시 9분부터 9시 23분까지의 짧은 3시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의 처리 속도는 매우 빨랐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했지만 사건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날 반드시 한 여성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살해할 것을 사전에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마스가 미아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가 정말로 놀랐을까요? 미아가 사망한 바로 그날 오후, 그는 평소처럼 피자와 사탕을 사러 갔고 전기공으로서 개인 의뢰를 받아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규칙적으로 출근했고 친구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심지어는 웃긴 농담과 과장된 이모티콘까지 보내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6월 29일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마스의 미아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실질적인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살인죄, 성폭행 미수, 그리고 시신훼손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는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했고 2024년 5월 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렸습니다. 2심에서 검찰은 총 16명의 증인을 불러냈고 이들은 토마스가 인격적 결함이 있으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면모는 매우 고립적이고 어두운 성격이었으며 미아 사건이 발생하기 15년 전에도 그는 남의 집 창문을 기웃거리며 엿보거나 비오는 밤에 어떤 여성의 집 앞에서 밤을 새워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토마스의 DNA는 잠든 여성을 몰래 훔쳐보거나 불법으로 집에 침입한 뒤 옷을 벗고 여성에게 밀착하는 두 건의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마스의 첫 번째 여자친구는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토마스는 매우 강한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그녀를 감시했다고 했습니다.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 여자친구와 성인 게임을 하며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침대에서 토마스와 성인 게임을 하기로 동의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토마스가 이 여자친구를 매우 꽉 묶었는데 그녀는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의 남성 친구가 법정에서 증언하며 토마스는 실제로 거의 질식하거나 기절할 것 같은 쾌감을 매우 즐기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남자들과도 같은 위험한 게임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 증인은 법정에서 토마스가 나이에 대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여러 달콤한 말로 자신을 속여 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토마스의 컴퓨터에서 엑셀 파일을 발견했는데 그 파일에는 토마스와 관계를 가졌던 여성들의 정보와 그들 각자의 성적 취향과 습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토마스의 세 번째 전 여자친구는 토마스가 한때 수갑으로 자신을 난방기구에 묶었으며 여자친구는 공포를 느끼고 그에게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사진을 찍은 후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 전 여자친구도 법정에 나와 자신이 토마스와 헤어진 후 토마스가 몰래 자신의 자동차 브레이크 라인을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 모든 정황은 토마스가 항상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며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는 7건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모두 나서서 정의를 외치는 동안 법정에 있던 토마스는 계속해서 그들을 악랄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인정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끝내 미아의 온전한 시신을 완전히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미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토마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 예를 들어 토마스가 사건 전 영상을 시청한 점, 미아의 DNA가 토마스의 집에서 발견된 점, 그리고 토마스가 미아의 시신을 조잡하게 처리했다는 그의 자백 등은 토마스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여전히 자신이 미아에게 실질적인 성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미아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였고 자신은 단지 사후 처리를 잘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고등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토마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 수감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 측이 요구한 종신형을 기각했으나 변호사 측의 감형 요청 역시 받아들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외출 시 항상 신중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빌은 현역 군인으로 22살에 필리핀 출신의 신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빌은 한 남성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누군가가 빌이 옷을 입지 않은 채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배경에 숨겨진 이유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국 워싱턴주 포트 오처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도시는 워싱턴주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시애틀 서쪽 약 13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15,000여 명으로 키탭 카운티에 카운티 청사가 있는 곳이자 이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도시입니다. 1958년 주인공 윌리엄 빌 에드먼스는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퇴역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원래 빌은 행복한 가정과 5명의 형제 자매가 있어야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1958년 7월 임신 7개월이었던 어머니는 살인미수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역 중에 빌을 출산하였고 적절한 보호자가 없었던 빌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무고한 아이는 어머니를 떠나야 했고 5명의 형제 자매와도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은 빌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주 열등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거의 친구를 사귀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빌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입대를 결심하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 그는 워싱턴주의 한 군사기지에서 복무했습니다. 군대에서 빌은 자신의 의지를 단련하고 자아가치를 실현하면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점차 밝아지면서 그는 더 이상 사교 활동을 꺼리지 않았고 곧 사랑도 그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1981년 2월의 어느 날 밤, 당시 22살이었던 빌은 술집에서 자신보다 3살 많은 미래의 아내 로잘리나 에드먼슨을 만났습니다. 로잘리나는 필리핀 출신으로 그녀 역시 험난한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로잘리나가 약 1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불행히도 고아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녀는 생존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로잘리나는 16살쯤 미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미국에 정착했지만 로잘리나는 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의 수빅으로 가서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수빅만에는 미 해군기지가 있었고 이 도시는 필리핀 내에서 미국인 남성을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로잘리나는 자주 군사기지 근처의 유흥업소에 다니며 여러 미국 군인들과 남녀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리처드 맨시라는 해군 군인이 로잘리나를 미국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리처드는 업무 배치 변경으로 인해 필리핀을 조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잘리나는 어쩔 수 없이 리처드를 포기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여러 차례 실패를 겪은 끝에 로잘리나는 마침내 결혼을 약속한 또 다른 미국 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남자친구는 로잘리나가 K1 비자, 즉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비자를 소지하면 미국에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비자 신청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잘리나가 기쁜 마음으로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약혼자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는 로잘리나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잘리나는 합법적인 신분 없이 살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의 필리핀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로잘리나의 이전 경험은 그녀의 사교 능력을 단련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로잘리나는 낯선 미국에서 필리핀계 미국인 아카피도 두게노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실 로잘리나의 이러한 행동은 규정을 어긴 것이었는데 그녀가 결혼한 대상은 비자 신청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잘리나가 드디어 미국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잘리나의 남편은 당시 이미 80살에 가까운 나이였고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3주 만에 두게노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해 로잘리나는 겨우 22살로 아직 매우 젊었습니다. 따라서 첫 남편이 사망한 후 로잘리나는 곧바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로잘리나는 또다시 몇 명의 남자와 교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필리핀에서 처음 만났던 리처드와 다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처음에 업무 배치로 인해 그녀와 결혼하지 못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딸을 낳은 후 리처드는 주거침입 강도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리처드가 복역하는 동안 로잘리나는 겉으로는 그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몰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로잘리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 중 하나는 리처드가 매우 성격이 난폭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리처드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정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로잘리나는 술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빌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빠르게 연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1981년 8월 빌은 로잘리나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빌은 이전에 가정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이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혼 후 빌은 로잘리나의 제안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그녀의 취향에 맞춰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로잘리나를 매우 아끼며 그녀의 모든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빌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행복이 불과 4개월 남짓밖에 지속되지 않았으며 그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처럼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1981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빌은 아무런 징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군사기지에도 가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빌은 매우 뛰어난 군인이었고 이전에는 무단 결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상사는 즉시 해군 범죄수사국과 지역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외딴 숲속에서 사망한 빌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빌의 얼굴은 심하게 구타당한 상태였고 상반신은 옷을 입지 않은 채였으며 바지는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몸에 군인 신분증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추가 조사 결과 경찰은 빌의 머리에서 4군데의 총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가슴 부위에서는 선명한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신발 자국은 인근 진흙 바닥에서도 발견되었으며 크기와 모양을 보아 범인은 카우보이 부츠를 신은 남성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왜 빌이 추운 날씨에 옷을 입지 않았고 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이 친밀한 행동을 하던 중에 공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건 후 범인에게 모욕을 당한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안고 경찰은 빌의 아내 로잘리나를 찾아갔습니다. 로잘리나는 빌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정이 거의 무너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묘사에 따르면 그녀는 그들이 본 피해자 가족 중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잘리나가 조금 진정되자 경찰은 그녀에게 빌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을 떠올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잘리나의 말에 따르면 12월 21일 밤, 즉 빌이 실종되기 전날 밤, 부부는 함께 근처 술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지만 이후 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때 한 명의 수염이 있는 장발의 남성이 빌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빌에게 불법 물품을 판매하려고 했지만 로잘리나는 이를 즉시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빌의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술집에서 언쟁을 벌였고 로잘리나는 화가 나서 술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녀는 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발의 남성 외에도 로잘리나는 경찰에게 빌의 친구인 마이클 콕스웰이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잘리나의 추가 진술에 따르면 마이클은 빌의 전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와 빌이 결혼한 지 약 한 달 후 빌은 갑자기 마이클을 집에 초대해 함께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로잘리나가 남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빌과 마이클이 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남편의 진짜 성적 지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빌은 로잘리나를 위로하기 위해 마이클이 집을 떠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잘리나는 마이클이 빌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를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로잘리나의 진술은 경찰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빌이 살해되기 전 바지가 벗겨진 점을 고려해 경찰 역시 마이클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마이클을 찾았을 때 그는 로잘리나의 말을 부인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이성애자이며 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빌은 불법 물품을 구매할 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빌이 그러한 나쁜 습관이 없었고 군대에서 정기적으로 병사들에게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이 모든 것이 로잘리나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은 경찰의 신뢰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신발 사이즈가 범인의 발자국과 일치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그는 충분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로잘리나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빌은 살해되기 전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 체구가 작은 로잘리나가 빌에게 그 정도의 상처를 입히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로잘리나의 과거 연애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곧 그녀의 전남편인 리처드가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리처드를 의심한 주된 이유는 그가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 막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리처드가 출소 후 머물던 장소 롱레이크 로드에 있는 작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집은 로잘리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인 두게노의 유산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사건 당시 리처드의 행적을 파악하려 했지만 뜻밖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리처드를 만나자마자 그의 손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집은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한쪽 창문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치우지 않은 유리 파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음을 암시했으며 리처드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리처드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리처드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복역 중에 로잘리나가 재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소 후 가장 먼저 로잘리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2월 21일 빌이 실종된 그날 아침 리처드는 로잘리나와 만나게 되었고 이때 로잘리나는 자신이 재혼한 사실을 리처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리처드는 로잘리나가 이혼 사실을 숨긴 것에 불만을 느꼈지만 로잘리나가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당분간 리처드의 식사와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리처드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리처드는 로잘리나가 상속받은 집에서 머물렀으며 그가 말하길 그날 밤 내내 집에서 술을 마시며 외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리처드의 진술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원한을 쉽게 풀어주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타협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신청하여 리처드가 임시로 머물던 로잘리나의 집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침실에서 사건 현장의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카우보이 부츠 한 켤레를 발견했고 집 밖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는 2개의 총알 흔적과 약간의 치우지 않은 혈액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알 흔적의 구경은 범행에 사용된 무기와 일치했으며 혈액 자국은 희생자인 빌의 혈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혐의 제기에 대해 리처드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리처드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이쯤에서 일단락된 듯 했지만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머물렀던 집과 사용했던 차량이 모두 로잘리나가 제공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잘리나는 이전에 빌의 친구 마이클을 허위 진술로 모함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은 로잘리나가 이번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사에서 경찰은 더 이상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로잘리나의 이웃 중 한 명이 사건 후 그녀가 자동차를 청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 이웃은 로잘리나의 집 굴뚝에서 많은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녀가 무언가를 태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에 대해 로잘리나는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이웃이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로잘리나를 강하게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건이 참 이상하게 전개되곤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단서도 없다가 또 어떤 때는 연이어 중요한 단서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경찰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사건이 진전되지 않던 중 중요한 단서가 갑자기 경찰에게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몇 주 후 경찰은 빌이 군대에서 남긴 유품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빌이 생전에 기록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가 결혼한 4개월 동안 겪은 여러 기이한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구치소에서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비록 리처드는 경찰에게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는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명의 동료 수감자들에게 빌을 해친 범행 과정을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로잘리나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이 제공한 단서와 빌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습니다. 로잘리나는 과거 필리핀에서든 미국에 온 이후든 여러 명의 미국 군인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들과 남편들 대부분이 군인이었으며 이러한 로잘리나의 과거의 행실은 점차 빌이 복무하던 군부대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 빌은 이미 로잘리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잘리나와 결혼한 후 2번의 기이한 사고를 겪고 전우들도 자주 그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빌은 서서히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로잘리나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빌의 일기장에 따르면 로잘리나는 필리핀에서 한동안 불명예스러운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통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얻었는데 당시 그녀를 도와 비자를 신청해준 미국 군인은 나중에 로잘리나의 복잡한 과거를 듣고 마음을 바꿔 그녀와의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로잘리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불명예스러운 방법을 사용해 미국에 사는 여러 필리핀인들을 뇌물로 매수했고 결국 사람들의 소개로 첫 남편인 두게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게노는 거의 80살에 가까운 나이로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었지만 중개인의 소개와 로잘리나가 자신의 생활을 돌봐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두게노는 곧 그녀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게노는 이 결혼에서 최악의 경우 자신이 로잘리나가 미국에 남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에게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로잘리나가 두게노를 해친 이유는 두게노가 사망하기 전 친구에게 로잘리나가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두게노는 고령에다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장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의사들은 그저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고 경찰도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로잘리나는 두게노를 해치고 나서 총 $8,000, 약 1,070만 원의 현금과 작은 집 한 채를 손에 넣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불과 3주 만에 얻은 결과였기에 이는 매우 높은 수익률의 투자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이익을 맛본 로잘리나는 이후 배우자를 제거하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난 사람들 중 한 명은 예외였는데 바로 2번째 남편 리처드였습니다. 사실 리처드는 자주 로잘리나를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때때로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후 전개를 보면 로잘리나는 실제로 리처드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몰래 이혼을 한 것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잘리나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아내의 신분으로 교도소에 있는 리처드를 면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리처드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가석방 신청까지 도왔습니다. 리처드가 3년 동안 복역하는 동안 로잘리나는 전 남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 2건의 살인사건을 또 저질렀습니다. 2번째 희생자는 로버트 에릭슨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상황은 두게노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역시 질병을 앓고 있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로잘리나는 먼저 간병인 자격으로 로버트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그가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후 로잘리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약을 써서 로버트를 해쳤습니다. 이번 범행도 전과 마찬가지로 법 집행기관의 주목을 받지 않았고 그 이유 역시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로버트는 원래 병을 앓고 있었고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로잘리나의 악명이 지역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블랙 위도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의 전우들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관련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은 이 모든 사실을 알기 전 이미 로잘리나에게 2차례나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몇 주 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빌은 아내의 제안으로 막 집을 구입했고 이전에 가입한 보험도 발효된 시점이었습니다. 빌이 겪은 상황은 앞선 2명의 피해자들과 매우 유사했지만 그는 다행히 몸에 이상을 느낀 직후 신속하게 응급전화를 걸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치료 덕분에 빌은 큰 위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처드가 출소한 직후 로잘리나는 곧바로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강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수법을 설명하긴 어렵지만 빌은 이번에도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잇따라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결국 빌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그는 이러한 일들을 일기장에 기록한 것이었으며 목적은 로잘리나가 범행에 성공한 후 법의 처벌을 다시 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이 왜 로잘리나를 떠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은 어렸을 때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이 관계를 구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빌은 로잘리나가 또다시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친구 마이클을 집에 초대해 함께 살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의 이러한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로잘리나를 감동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앞선 2차례의 범행이 실패하고 마이클이 이미 집에 함께 살게 되면서 로잘리나는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막 출소한 전 남편 리처드를 떠올렸습니다. 로잘리나는 리처드가 술을 매우 좋아하고 성격이 난폭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이용해 미리 리처드에게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자 로잘리나는 집으로 돌아가 빌을 데리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빌을 취하게 만들어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밤 10시쯤 로잘리나는 술에 취한 빌을 리처드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집, 즉 사건이 발생한 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 두 남자는 로잘리나의 교묘한 이간질로 인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로잘리나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리처드는 곧 우위를 점하고 빌을 쓰러뜨렸습니다. 로잘리나는 이때가 적기라고 판단하여 리처드에게 빌을 해치우자는 계획을 털어놓았고 그에게 보험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리처드는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었지만 자신의 가석방 상태를 고려했습니다. 만약 빌이 경찰에 신고하면 그는 가석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리처드는 전처인 로잘리나의 부추김에 넘어가 빌을 총으로 쐈습니다. 범행을 마친 후 그들은 경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빌의 상의와 바지를 벗겨버리고 차를 타고 빌을 인근 숲속에 버렸습니다. 리처드는 빌이 완전히 사망하지 않았을까봐 불안해하며 떠나기 전에 빌의 가슴을 발로 짓밟고 2번 더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그의 발자국이 현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리처드의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과 빌의 일기장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로잘리나의 교활함으로 인해 그녀는 또다시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인 1982년 5월 17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리처드는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 없이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로잘리나도 재판을 받았고 그녀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